권소희 장편소설 독박골 산 1번지 제16화 우리들의 이야기. 기차를 타기로 했다. 서울역 기차 대합실에 들어섰다. 찬우가 기차표를 사러 간 사이 나는 대합실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대합실 군데군데 TV 영상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망연하게 앉아 영상을 바라보는데 낯익은 문구가 비춰졌다. 아름다운 서울 사진전. 그리움의 문턱을 넘어서. 카메라 앵글이 그리움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부제가 붙은 현수막으로 돌아가고 여자 앵커가 그 현수막 앞에 마이크를 들고 멘트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 광장에 이색 전시회가 열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움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현수막에 쓰인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플리처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조앤 플린 선생의 초대전입니다. 전시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픈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품들은 전부 가려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호기심으로 오프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시민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전시회에 대한 소회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진전을 구경하러 오셨나요? 네, 제가 플린 씨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본 서울의 모습이 궁금하고 또 그리움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저 문구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실은 서울이 고향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고향에 누가 사시나요?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자주 뵙질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아, 올 명절에는 꼭 고향을 가보셔야겠네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저기 저쪽에 계시는 다른 분께 여쭙겠습니다. 고향이 서울이세요? 아닙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씨는 완전히 서울분 같으십니다. 아,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시기가 어떤가요? 서울에서 살고는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 앞에 문턱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넘어서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몇 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현재 서울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에 살고 있다 해도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서 평생 사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움하면 왠지 감동이 전해지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가 담은 서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조앤 플린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잠시 후면 사진이 오픈될 텐데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들려주시겠어요? 하늘 아주 가까이에 희망을 접어버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던 동네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요. 그 동네는 이상망뚱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산속 계곡 옆에 길 따라 물 따라 투닥투닥 집을 지어 아침밥을 지어 먹고 저녁이면 털 빠진 깃털을 접고 잠을 잤습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웃음으로 통하고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한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다리들이 몰려와 무허가 건물이라며 망치로 장난감 부수듯 집 한 귀퉁이를 부셔놓고 가버려도 사람들은 풀잎처럼 일어나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집다리에 무리함만 빼놓고는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장땡인 곳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던 어른들의 넋두리가 끊이지 않던 동네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지만 헐벗고 비루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수도시설이 가설됐습니다. 문명은 감격스러운 일이어서 동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명과 함께 그 시절에 독박골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낡은 집은 허물어졌지만 과거를 간직하지 않은 도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도시도 사람과 같아서 사람처럼 퇴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낙후된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도시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많다는 뜻이 되겠지요. 삶의 애환은 모델 하우스가 아니기에 새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사람들의 애환마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제가 살던 곳은 물질의 눈으로 본다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낡고 허름한 집 대신에 번듯한 아파트촌이 들어서서 어디에도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영혼과 같아서 흘러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삶을 그리워지게 만듭니다. 현재의 시간은 눈으로 보지만 과거의 시간은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영혼의 눈으로만 봐야 하는 에덴의 동산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오픈 시간이 다 됐나 봅니다. 자, 보십시오. 진열대를 가렸던 흰 천을 일제히 벗겨내자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전이었으니 사진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진열대에 걸린 것은 사진이 아니라 수채화 그림이었다. 물감의 농담으로 표현해낸 세피라를 보고 사람들은 경탄을 했다. 인화된 사진은 딱 2장뿐이다. 찬우가 날 업고 뛰던 장면, 요셉과 마리아 복장을 한 독박굴 아이들의 정지된 웃음을 찍은 사진, 모두 장일춘 기자가 찍었던 사진이다. 다행히도 그가 필름을 보관하고 있었다. 오래된 필름이긴 해도 현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 2장의 사진들은 안내장처럼 우리들을 독박굴로 안내했다. 삶의 이야기. 양철로 덧댄 지붕에 빗물이 떨어지면 지붕이 무너질까 맘 졸이던 사람들. 햇빛이 병아리 꼬리만큼 비치다 사라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았던 사람들. 푸른 곰팡이들이 서럽게 내려앉은 무겁고 눅눅한 방 안에 누웠어도 별을 보면 감탄할 줄 알았던 사람들. 일자를 잃어 인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굶주림에도 웃을 수 있었던 순박한 사람들. 허름한 토담집에서 바람이 문짝을 흔들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가야 했지만 슬픔조차 아름다웠던 지난 장면들이 광장 벽면을 가득 채웠다. 카메라의 앵글은 그림을 보고 있는 어느 여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녀의 눈가에 촉촉이 눈물이 타고 흘렀다. 그녀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건가?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건가? 챙처럼. 흑인에게 얻어맞지 않았다면 챙은 베트남으로 돌아갔었을까? 어쩌면 그녀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향수는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키려는 몸부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독박골을 지키고 있던 찬우. 나를 기다렸다는 시간만큼 내가 찬우 곁에 머문다면 그를 닮아갈 수 있을까? 설사 그런다고 해도 나는 찬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나를 버리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나를 포기하는 일이기도 했다. 누굴 위해 나를 포기한 적이 없는 나는 그를 흉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쩌면 내가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찬우는 아마 죽는 그날까지 X축과 Y축이 만나는 꼭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멈춰 섰을 테지.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있다고 하던가. 언젠가 프랑스의 작가 샤토브리앙이 했던 말이라며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던 쿼기 내게 말해주었다. 내가 그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결혼은 인생이라는 문명의 사막을 만드는 일이지. 계곡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굳어진 심장에서 각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찬우가 가는 곳에 내가 있었고 내가 있는 곳에 찬우가 함께 있었다. 극단의 일이 있는 날은 찬우를 따라 시내 구경을 했다. 계곡 안에 있을 때는 숲터를 지키는 찬우를 따라 향로봉에도 올라갔다. 넓은 바위 위에 누군가 만들어 온 재단의 향불이
푸른 하늘을 향해 나풀거렸다. 인간의 간절함은 하늘 가까운 곳에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나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불 앞에서 간절하게 중얼거렸다. 문명을 등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가슴에 문명으로 뚫린 길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나는 비로소 잊었던 꿈을 보았다. 나뭇잎 위에 부서지는 햇살 너머로 그리움이 어른거렸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삶의 감동이 쏟아져 내렸다. 내 두 눈이 꺼풀을 싸고 있던 오염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건 습 때문이 아니라 찬우 때문이었다.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계곡 때문이 아니라 찬우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디에도 옛 기억을 되살릴 만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독박골의 숲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찬우가 이 계곡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는 그 삶을 붓으로 세세하게 담기로 했다. 온몸으로 살아가던 어른들의 모습, 비로소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 밖에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해됐다.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다. 벌개 덩굴 주위로 꿀벌 2마리가 윙윙거리는 장면을 찍다가 문득 하루세끼 수제비만 끓여 먹었다는 병찬이의 서럽고 슬픈 표정이 떠올랐다. 야간 학교에 다니는 게 창피했던 동네 언니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길로 학교를 가는 것도 모르고 튀김 사달라고 조르던 어이없는 내 철없음도, 어느 집인지 숨어 살다가 수갑을 차고 경찰한테 끌려가던 어느 청년의 살벌한 풍경도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뽀얗게 화장을 하고 독박골 고개 아래를 내려가던 술집 아가씨의 재빠른 걸음도 우리가 함께 지냈던 이웃이었다. 이제 모두 허공에 부서진 환영이 되었지만 보이지 않으면 담을 수 없는 것들, 오로지 사라진 시간들을 나는 빠짐없이 종이 위에 끄집어냈다. 미래야, 일어나. 기차 타러 가야지. 그래. 덜커덕 덜커덕. 기차는 밭을 지나고 동네를 지났다. 밭이 시작됐는가 싶으면 어느새 산을 지나고 산이 시작됐는가 싶으면 강물이 흘렀다. 올망졸망 시골길을 가로지르다가 덜컹덜컹 흔들리는 작은 도시를 보았다. 애련하게 매달리는 눈꼬리 끝으로 나뭇가지가 쫓아오고 숲이 와락 달려들었다. 예전에도 이렇게 땅덩이가 작았던가? 훌쩍 어른이 된 나는 문득 모든 게 작다고 느껴졌다. 숙명적인 크기와 절대적인 운명이 맞닿은 산과 강물 사이로 기차는 철로를 붙잡고 달렸다. 참 작네. 광활한 미국 땅을 보다가 한국을 보니 웃음니? 어렸을 적엔 무지 크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작다니. 넌 아직도 작아. 뭐야, 너 정말 놀릴래? 아참, 아까 어떤 사진 전시장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를 찾아왔었어. 누구? 나도 모르지. 자기가 독박골에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는 내 손을 한참 잡고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사라지더라.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여자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말을 붙이면 금방이라도 방울이 되어 떨어질 것 같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만 했다. 내 손을 잡았던 그녀의 손바닥은 뻣뻣하고 투박했다. 노동이 느껴지는 감촉에서 나는 그녀의 인생을 느낄 수 있었다. 혹 야간 고등학교 가는 것도 모르고 튀김 사달라고 철없이 졸라대던 그때의 동네 언니였을까?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 게 무슨 흉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킬까 골목길로 피해 다녔던 거지. 한국 전쟁은 끝났지만 이 땅은 껍질 벗겨진 맨 땅이었다. 포탄이 퍼붓고 지나간 자리엔 붕괴된 건물 잔해더미가 널브러졌다. 독박골 사람들은 그 땅을 딛고 일어섰다. 독박골, 한때는 가난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여겼던 동네였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나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늘을 향해 얼굴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좌절 같은 건 없는 거라고. 난 말이야 지키고 싶었어. 응? 뭘?
독박골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조만간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억들을 찾고 싶어서 독박골을 찾아올 거라고 여겼지. 지난날에 대한 회상은 그리움뿐만 아니라 지푸르게 멍들어가던 가품을 조금씩 아물게 해주거든. 상처였다고 해도 간혹 떠오르는 옛 추억은 잃었던 영혼을 되돌려놓게 하는 치유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나이 먹는 걸 두려워했지. 늙기 싫다는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이를 먹게 되면 옛 기억들이 희미해질까봐 그게 좀 안타까웠을 뿐이야. 무엇을 그렇게 간직하고 싶었던 건데? 그건 말할 수 없어. 바보. 예전에도 나는 찬우에게 바보라고 그랬었다. 그걸 기억했는지 찬우는 내 말에 잠자코 마주잡은 자신의 손가락을 응시했다. 나 독박골로 돌아올까? 대답 대신 찬우는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덜커덩 흔들리는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한 차례 인생의 격렬함이 훑고 지나간 다음에 남는 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일까? 이렇게 덤덤할 수 있는 건 젊음이 쏟아놓고 간 자존심의 태락이 아니라 순수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한 향수 때문일 것이다. 초로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직 설익은 야망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건 지난 세월에 대한 애정은 아니다. 기억의 어느 한 부분은 세월만큼 복수를 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잔잔함은 증오와는 거리가 먼 서로에 대한 연민이었다. 우리는 대전역에서 내렸다. 광장을 지나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전철과 버스를 갈아탔다. 현충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이 묵직해졌다. 스피커에서 나지막하게 흘러나오는 가곡은 가슴에서 저릿저릿 울렸고 눈가에는 벌써부터 벌겋게 눈물이 고여들었다. 사병묘역을 지나 장교묘역 쪽으로 올라갔다. 병풍처럼 둘러진 계룡산은 아주 드높고 웅장해 보였다. 우거진 나무들은 활처럼 펼쳐져 영령들을 위로하려는 듯 말없이 비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열을 지어 세워진 비석들 사이에 아버지의 이름이 보였다. 전쟁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언젠가 있을 전쟁 때문에 목숨을 맡긴 영령들의 이름들 틈에서 아버지의 비석이 있었다. 육군 대위 양준만. 아버지 저 왔어요. 목이 메었다. 털퍼덕 비석을 붙들고 주저앉았다. 회한이 복받치고 미안함에 무릎을 세우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부끄럽게도 오해뿐이다. 불쌍한 아버지. 위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젊음을 평생을 두고 절망했을 아버지를 이제야 찾게 됐지만 세월은 한 사람의 일생을 이해하도록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누구나 다 연습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위로의 말을 진작 했어야 했다. 비석은 차가웠다. 땅속에서 끌어올려진 차디찬 아버지의 호흡일 것이다. 냉기로 가득한 땅속에서 품어지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쓰다듬었다. 세상에 미안하다는 인사치레로 갚을 수 없는 게 있다. 고맙다는 말로도 탕감이 어려운, 빚이라고 말하기에도 무겁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가벼웠다. 용서를 구한다면 그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잔인한 일이리라. 애초부터 나는 누구와도 원한을 갖지 않았으므로 용서를 구한 건 가당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용서를 빌고 싶었다. 조엔 플린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양미래로 돌아갈 수도 없는 나는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 네 아버지는 아무도 미워한 사람이 없어. 실은 난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미래야, 그 마음을 네 아버지도 아실 거야. 찬우야, 이제 다 끝났네. 끝나긴 지금부터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인데. 찬우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가 내미는 손을 잡았다. 자, 가자. 집으로.
집으로 권소희.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은 많은 생각들이 함께 주어집니다. 어둠은 별빛을 몰아 길 모퉁이로 사라지고 그것이 번민이건 미련이건 사라진다는데 한 번은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땅을 딛고 있는 발끝에 시선을 둘러치면 허물어지는 시간 앞에 서러운 무릎을 꿇고 싶어집니다. 지친 다리를 쩔뚝거리다 어제의 미련으로 잠시 서글플 뿐 별은 나를 보고 나도 별을 바라봅니다. 저곳에 어린 왕자가 청소를 하던 굴뚝이 남아있다면 나는 이제 그대를 위해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